제1장 모방으로서의 시와 모방수단. 시는 무엇이고 갈래는 몇 가지이며 각 갈래에는 어떠한 특징과 효과가 있는가? 좋은 시가 되려면 플롯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시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이고 성격은 각각 어떠한가?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주로 다루겠지만 그 밖에 이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도 언급할 예정이다.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부터 말하는 것이 순서상 자연스러울 것이다. 서사시와 비극, 희극과 디티람보스, 필이나 키타라 연주를 위해 지은 곡 대부분은 모두 모방에 속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세 가지 면에서, 즉 모방할 때 사용하는 수단과 대상과 방식에서 서로 다르다. 다양한 대상을 모방하고 모사할 때 색과 형태를 이용하기도 하고 기술 혹은 기량을 발휘하며 음성이라는 수단을 쓰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한 예술도 모두 리듬과 언어와 선율이라는 수단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서로 조합해 모방한다. 필이나 키타라 또는 이를테면 목동이 사용한 필이처럼 특징과 효과가 비슷한 악기를 위해 만든 곡은 선율과 리듬만 사용하지만 무용에서는 선율 없이 리듬만 사용해서 모방한다. 무용가는 동작으로 나타나는 리듬을 사용해서 성격과 감정과 행위를 모방하기 때문이다. 오직 언어만 사용해서 모방하는 예술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산문이나 운문을 사용한다. 운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여러 운율을 조합하거나 단일 운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산문과 운문을 포괄하는 명칭은 아직까지 없다. 한편으로는 소프론과 크세나르코스의 모방극,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을 다른 한편으로는 단장 3보격 운율, 비가 그 밖에 여러 다른 종류의 운율을 사용해 모방하는 것을 통칭하는 명칭이 없기 때문이다. 흔히들 운율의 명칭에 시인이라는 말을 덧붙여 비가 시인, 서사 시인 등으로 부르지만 그러한 명칭은 그들이 모방을 행한 대상이나 방식이 아니라 사용한 운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의술이나 자연철학에 관해 글을 썼다고 해도 운문으로 썼다면 그 사람을 시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호메로스가 쓴 글과 엠페도클레스가 쓴 글은 운율 외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호메로스는 시인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엠페도클레스는 시인보다는 자연철학자라고 불려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온갖 운율을 섞어 모방해서 글을 썼더라도 우리는 그를 시인이라고 불러야 한다. 카이레몬이 온갖 종류의 운율을 함께 사용해서 쓴 광시곡인 켄타우로스가 그러한 예다. 이러한 구별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자. 또 디티람보스, 송가, 비극, 희극처럼 앞에서 말한 모든 수단, 즉 리듬과 선율과 운율을 모두 사용하는 예술이 있다. 디티람보스와 송가는 모든 부분에서 이 모든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비극과 희극은 부분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면에서 서로 다르다. 나는 이것을 여러 예술 사이의 모방 수단상의 차이라고 부른다. 제2장 모방 대상. 모방하는 사람은 행위자를 모방하고 행위자는 고결하거나 천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낫거나 못하거나 우리와 같은 부류다. 모든 사람은 그 성격을 미덕과 악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람은 거의 대부분 두 부류 중 하나에 속한다. 화가에게서도 이것을 볼 수 있다. 폴리그노토스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그렸고 파우소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디오니시우스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그렸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여러 종류의 모방에도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으며
서로 다른 대상을 모방하였기에 서로 다른 종류의 모방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차이는 무용, 필이나 키타라 연주에도 있을 것이고 산문과 음악 반주가 없는 운문에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호메로스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클레오포는 우리와 대등한 사람을, 최초의 풍자시를 쓴 타소스의 헤게몬과 데일리아스를 쓴 니코카레스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모방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디티람보스와 송가에서도 마찬가지다. 티모테우스와 필록스노스가 키클롭스를 서로 다르게 모방한 것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비극과 희극도 이러한 차이로 구별한다. 희극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모방하려고 하고 비극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모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제3장 모방 방식. 셋째로, 여러 모방 예술은 서로 각 대상을 모방하는 방식 때문에 차이가 난다. 동일한 수단을 사용해서 동일한 대상을 말하더라도 호메로스처럼 자기와는 다른 등장인물을 등장시킬 수도 있고 시종일관 자기 자신이 직접 말할 수도 있으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방하는 모든 사람을 연기하게 할 수도 있다. 처음에 말했듯이 모방은 이렇게 수단과 대상과 방식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소포클레스의 모방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을 모방한다는 점에서는 호메로스의 모방과 동일하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방하는 사람을 연기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와 동일하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그러한 글은 행동하는 사람을 모방한다고 해서 극이라고 불린다. 그러한 이유로 도리에이스족은 자기들이 비극과 희극의 시조라고 주장한다. 그리스 본토 메가라이는 자기네 민주정치가 시행되면서 희극이 생겼다고 말하고 시켈리아 메가라인도 시켈리아 출신 작가 에피카르모스가 키오니데스와 마그네스보다 훨씬 전에 살았다는 이유를 들어 자기가 희극의 시조라고 주장한다. 펠로폰네소스에 사는 도리에이스족 일부도 자기들이 비극의 시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희극과 비극의 명칭을 증거로 댄다. 자기들은 성곽마을을 코마스라고 부르지만 아테네인은 데모스라고 부르며 코모도스도 술 마시고 노래하며 돌아다니다를 뜻하는 코마제인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사는 사람에게 천대받아 성곽마을을 전전하며 살아가게 된 사람을 가리킨 데서 유래했다고 말한다. 또 자기들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드란이라고 하지만 아테네인은 프라테인이라고 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모방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자. 제4장 시의 기원과 발전. 대체로 시는 인간의 선천적 원인 두 가지에서 생겨난 듯하다. 인간에게는 어릴 때부터 이미 모방 본능이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부분도 처음에는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모방하는데 가장 뛰어나며 모방된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경험으로 입증할 수 있다.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이나 시신처럼 그 자체로는 보기에 역겨운 형체도 그것을 그대로 모사해 놓은 것을 볼 때는 즐거움을 느낀다. 학습은 철학자뿐 아니라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에게도 지극히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은 모방해 놓은 것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모방한 것이 무엇인지 추론하고 배우기 때문이다. 실물이 생소하다면 모방해 놓은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모방 기법이나 색채, 그 밖에 여러 이유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모방은 물론이고 선율과 리듬도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본능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끌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즉흥적으로 모방했다가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시가 출현한 것이다. 시는
시인의 성향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었다. 고결한 시인들은 훌륭한 일과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모방해서 찬미시와 칭송시를 썼지만 천박한 시인들은 비열하고 사악한 자를 모방해서 풍자시를 썼다. 호메로스 이전에 쓰인 풍자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예로 들 작품이 없지만 그때도 풍자시를 쓴 시인은 많았던 듯하다. 하지만 호메로스를 필두로 그 이후에는 이를테면 호메로스의 마르기테스나 다른 시인들의 비슷한 작품처럼 예로 들 만한 작품이 많다. 풍자시에는 단장격이 쓰였는데 그 운율이 풍자시에 어울렸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운율을 이암베이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인들이 이 운율을 사용해서 서로 풍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옛 시인 중 일부는 영웅 시인이 되었고 일부는 풍자 시인이 되었다. 호메로스는 모방을 잘했을 뿐 아니라 극적인 요소가 있었다. 훌륭한 행위를 모방하는데도 탁월한 시인이었지만 사람의 결점을 포착해 풍자하는 것이 아닌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극화하여 희극의 양식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호메로스의 마르기테스와 희극의 관계는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의 비극의 관계와 비슷하다. 비극과 희극이 나란히 등장하자 시인은 각자 성향에 따라 둘 중 하나를 따라갔다. 이렇게 해서 풍자 시인은 희극 시인이 되었고 서사 시인은 비극 시인이 되었다. 새로운 양식이 예전 양식보다 더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갈채를 더 크게 받았기 때문이었다. 여기는 비극 자체나 무대 공연과 관련해서 비극이 고유한 형태를 현재 다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다. 어쨌든 비극은 원래 즉흥 연기에서 생겨났고 희극도 마찬가지다. 비극은 디티람보스의 선창자에게서 유래했고 희극은 오늘날에도 많은 성읍의 일종의 전통으로 남아있는 남근 찬가의 선창자에게서 유래했다. 그 후의 비극은 사람들이 새로운 요소를 차례로 선보임에 따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고 변화를 많이 거친 후에 고유 형태를 갖추게 되자 발전을 멈췄다. 아이스킬로스는 처음으로 배우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고 합창을 줄이고 극이 대화 위주로 진행되기도 했다. 소포클레스는 배우의 수를 3명으로 늘렸고 무대에 배경 그림을 도입했다. 또 나중에는 비극이 사티로스 극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짧던 플롯이 길어졌고 우스꽝스럽던 대사가 중후하게 바뀌어서 장엄함을 갖추었으며 운율도 장단 4보격에서 단장격으로 바뀌었다. 비극이 처음에 장단 4보격 운율을 채택한 것은 사티로스 극의 요소와 무용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사 위주로 바뀌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운율을 찾게 되었다. 대사에는 단장격 운율이 가장 잘 어울린다. 우리가 대화할 때에는 대체로 단장격 운율을 사용하고 통상의 대화 어조에서 벗어날 때만 아주 드물게 6보격 운율로 말한다는 것이 그 증거다. 에피소드의 수도 많아졌다. 그 밖의 것들과 그것들이 더해진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읽은 것으로 해두자. 제5장 희극과 서사시의 역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희극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모방하지만 전적으로 사악한 자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추함의 일부일 뿐이다. 우스꽝스러움에는 어떤 결함이 있고 창피하기는 하지만 남에게 고통이나 해를 입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스꽝스러운 가면은 못생기고 뒤틀렸지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는다. 비극이 누구에게서 유래했으며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잘 알려져 있는 반면 희극은 그렇지 않은 까닭은 처음에는 아무도 희극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에 집정관이 희극 공연 비용을 지원해주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자비로 공연했다. 희극이 고유한 양식을 이미 갖춘 후에야 사람들은 희극 시인이라 불리는 특정한 시인에 관해 말하고 기억하게 되었다. 그래서 희극에 가면이나 서막, 프롤로고스를 도입하고
배우의 수를 늘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비롯해 희극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다. 시켈리아에서는 희극의 플롯을 처음으로 짰으며 아테네 시인 중에서는 크라테스가 최초로 풍자 양식을 버리고 보편적인 스토리와 플롯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서사시는 훌륭한 사람을 운문으로 모방한다는 점에서는 비극과 동일하지만 비극과 달리 운율을 한 종류만 사용하고 낭송을 한다. 서사시는 길이도 비극과 다르다. 비극은 가능하면 태양이 한 번 도는 시간 안에 또는 그 시간을 약간 초과하는 한도에서 끝내려고 했으나 서사시에는 그러한 시간 제약이 없다. 하지만 처음에는 비극이나 서사시나 차이가 없었다. 서사시와 비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성 요소도 있고 비극에만 해당하는 구성 요소도 있다. 따라서 어느 비극이 훌륭하고 어느 비극이 형편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서사시도 이해할 수 있다. 서사시의 구성 요소는 비극에 모두 있지만 비극의 구성 요소가 모두 서사시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제6장 비극의 정의와 구성 요소. 육복의 권유를 사용한 모방인 서사시와 희극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을 토대로 비극을 정의해보자. 비극은 양념을 친 온갖 언어를 곳곳에 배치해 낭송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를 통해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의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그 감정의 정화를 이루어내는 방식이다. 양념을 친 언어는 리듬과 선율을 지닌 언어나 노래를 의미하고 곳곳에 배치한다는 어느 부분에서는 운문만 사용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시 노래를 사용한다는 의미다. 비극이라는 모방은 배우의 연기로 표현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각적 요소가 먼저 비극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이 노래와 대사인 까닭은 비극에서 배우가 모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대사와 노래이기 때문이다. 대사는 운율이 있는 말의 배열을 뜻하고 노래의 뜻은 누구나 다 안다. 비극은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행위는 행위자가 행하는 것이고 행위자는 자신의 성격과 사상에 따라 특정한 성질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격과 사상을 근거로 그의 행위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상과 성격은 행위의 본질적인 두 원인이며 모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롯은 행위의 모방이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플롯은 행위나 사건의 배열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또 성격은 우리에게 행위자의 특성을 알게 해주고 사상은 행위자가 어떤 사례를 증명하거나 자기 의견을 나타내 보일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극의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는 플롯, 성격, 대사, 사상, 시각적 요소, 노래 이렇게 6가지다. 이 중에서 둘은 모방의 수단이고 하나는 모방의 방식이며 셋은 모방의 대상이다. 이외에 다른 구성 요소는 없다. 거의 모든 비극 시인이 이러한 구성 요소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비극은 모두 시각적 요소, 성격, 플롯, 대사, 노래, 사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나 사건을 구성하는 플롯이다. 비극은 사람이 아니라 행위와 삶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삶의 행복과 불행은 행위에 있고 비극의 목적도 성격이 아니라 행위다. 어떤 사람의 특성은 성격이 결정하지만 행복과 불행은 행위가 결정한다. 따라서 비극은 성격을 모방하려고 행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모방하기 위해 성격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비극의 목적은 행위와 플롯이고 목적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더욱이 행위 없는 비극은 있을 수 없지만 성격 없는 비극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시인들이 쓴 대부분의 비극에는 성격을 찾을 수 없고 화가도 마찬가지다. 화가 중에
제옥시스와 폴리그노토스를 비교해보라. 폴리그노토스는 성격을 드러내는데 탁월한 반면에 제옥시스의 그림에는 성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성격을 드러내는 일련의 말을 대사와 사상이라는 면에서 잘 엮어서 제시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행위를 잘 짜고 엮으면 비극 본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게다가 비극에서 심금을 울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반전과 인지도, 플롯의 일부다. 또 하나의 증거는 비극에 갓 입문한 사람들은 행위를 엮어짜서 플롯을 구성하는 것보다 대사와 성격 묘사를 더 정확하게 해낸다는 것이다. 이전에 거의 모든 시인이 그러했다. 따라서 플롯은 비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말하자면 비극의 혼이고 성격은 두 번째 요소다. 이것은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매우 아름다운 색채를 사용하긴 했지만 아무렇게나 칠해서 그렸다면 그보다는 흑백으로 그린 밑그림이 더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듯 비극은 행위의 모방이고 다른 무엇보다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행위자를 모방한다. 셋째 요소는 사상이다. 사상은 어느 상황에 내재되어 있거나 어울리는 말을 하는 능력이다. 대중연설과 관련해서 정치학과 수사학이 이러한 일을 한다. 예전 시인들은 자신이 쓴 비극에 나오는 등장인물에게 정치가처럼 말하게 했으나 오늘날은 수사학자처럼 말하게 한다. 성격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거나 기피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의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거나 기피하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성격을 드러낼 수 없다. 반면에 사상은 무엇인가를 증명하거나 반박할 때 혹은 보편적인 것을 제시할 때 드러난다. 넷째 요소는 대사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사는 언어를 사용한 표현이다. 대사의 효과는 운문과 산문에서 동일하다. 나머지 요소 중에서 노래는 감칠맛을 내는 양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시각적 요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는 하지만 비극의 모든 구성 요소 중에서 시학과 가장 상관이 없다. 비극의 효과는 공연이나 배우 없이도 거둘 수 있고 시각적 요소는 시인의 기량이 아니라 소품 제작자의 기량에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7장 비극의 플롯과 그 길이. 지금까지 비극의 구성 요소를 정의했으므로 이제는 행위를 엮어짜는 방식, 즉 플롯 구성을 논해보자. 이것이 비극에서 처음이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비극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크기를 지닌 완결된 사건 전체의 모방이라고 했다. 완결된 사건이지만 크기가 없는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전체에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다. 처음은 앞에 다른 것이 오지 않고 반드시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존재하거나 오는 것이다. 반면에 끝은 반드시 또는 대체로 다른 것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는 결코 다른 것이 오지 않는다. 중간은 다른 것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도 다른 것이 오는 것이다. 따라서 플롯을 잘 짜려면 마구잡이로 아무 데서나 시작하거나 끝내서는 안 되고 위에서 말한 형식을 지켜야 한다. 또 전체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면 각 구성 부분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고 일정한 크기도 지녀야 생명체든 사물이든 아름다운 법이다. 아름다움은 크기와 질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생명체는 아름다울 수가 없다. 순식간에 지각이 일어나 제대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주 큰 생명체, 예컨대 그 크기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거대한 생명체도 아름다울 수 없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물이든 생명체든 일정한 크기를 지니고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듯 플롯도 일정한 길이를 지니고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경연이나 공연과 관련된 길이 제한은 시학과는 상관이 없다. 비극 100편이 경연한다면 물시계로 시간을 제어할 것이며 실제로
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비극의 본질에 따른 길이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만 있다면 플롯이 길수록 더 아름답다. 크기와 관련해서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행복에서 불행으로 또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개연성이나 필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8장 플롯의 통일성. 혹자의 생각과 달리 한 사람을 다룬다고 해서 플롯이 하나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에게는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어떤 일은 하나의 플롯에 통합되기 어렵다. 한 사람의 여러 행위 중에는 통일되지 않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헤라클레스 전기나 테세우스 전기 또는 그러한 부류의 다른 시를 쓴 시인들이 헤라클레스는 한 사람이므로 플롯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반면에 호메로스는 다른 점에서도 뛰어나지만 배워서 익힌 것이든 타고난 것이든 이 점을 잘 알았던 것 같다. 오디세이아를 쓸 때 호메로스는 주인공에게 일어난 일을 다 다루지는 않았다. 예컨대 주인공이 파르나소스 산에서 다친 일이나 출전하지 않으려고 미친 척한 일 같은 것은 다루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은 개연성이나 필연성 측면에서 주인공에게 일어난 다른 일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도리어 호메로스는 앞에서 말한 하나의 통일된 행위를 중심으로 오디세이아를 구성했고 일리아스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모방 예술이 하나의 대상을 단일한 전체로서 모방하듯이 비극의 플롯도 행위나 사건을 모방하므로 행위나 사건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모방해야 한다. 따라서 플롯을 이루는 여러 사건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제거한다면 전체가 꼬이고 흐트러지도록 플롯을 구성해야 한다. 어느 부분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 부분은 전체의 일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9장 플롯의 필연성과 개연성. 앞서 말한 내용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시인의 소임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개연성이나 필연성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는 운문을 사용하느냐, 산문을 사용하느냐에 있지 않다. 헤로도토스가 산문으로 쓴 글을 운문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의 글은 운율이 있든 없든 여전히 역사일 뿐이다. 역사가와 시인의 진정한 차이는 역사가는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시인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고결하다.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을 주로 말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한 경우에 개연성이나 필연성에 따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시는 등장인물에게 특정 이름을 붙이지만 시의 목표는 보편적인 데 있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은 이를테면 알키비아데스가 무엇을 했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희극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희극에서는 개연성에 따라 플롯을 구성하고 나서 등장인물에게 그 플롯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풍자 시인이 특정한 개인을 넣고 시를 쓰는 것과 다르다. 반면에 비극은 실존 인물의 이름을 고집스레 사용한다. 가능성이 있어야 설득력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가능하다고 믿기 어렵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분명 가능하다.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알려진 인물의 이름은 한두 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창작한 이름을 사용한 비극도 있고 잘 알려진 인물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는 비극도 있다. 아가톤의 안테우스가 후자의 예다. 안테우스에 나오는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창작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재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흔히 비극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삼지만 반드시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소수만 알고 있는 소재도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시인은 모방하기 때문에 시인이고 시인이 모방하는 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운율보다는 플롯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설령 이미 일어난 일을 소재로 글을 쓴다고 해도 여전히 시인이다. 이미 일어난 일 중에도 개연성과 가능성에 개입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인으로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단순한 플롯과 사건들 중에 최악은 에피소드만 모아놓은 것이다. 사건이나 행위가 개연성이나 필연성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나는 에피소드적 플롯이라고 부른다. 실력 없는 시인은 자신의 의지로 그러한 플롯을 만들어내지만 훌륭한 시인도 배우들 때문에 그렇게들 한다. 경연을 위한 작품을 쓰느라고 플롯을 과도하게 늘어지게 하면 사건이나 행위의 순서가 틀어져 플롯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 또 시인은 완결된 사건뿐 아니라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도 모방한다. 그러한 행위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인과관계로 인해 일어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그러한 행위가 저절로 또는 우연히 일어났을 때보다도 놀라움이 더 커진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면 놀라움은 극대화된다. 이를테면 미티스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이 아르고스에 있는 미티스 조각상을 보는 와중에 조각상이 그 사람 위로 넘어져서 죽은 일이 그렇다. 이런 일들은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플롯이 더 훌륭할 수밖에 없다. 제10장 플롯의 종류. 단순한 플롯도 있고 복합적인 플롯도 있다. 플롯이 모방하는 사건 자체가 단순하거나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사건이 앞에서 말한 대로 통일성을 지닌 상태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그 변화 속에 반전이나 인지가 들어있지 않다면 단순 사건이라고 말하고 반전이나 인지가 들어있거나 둘 다 들어있으면 복합 사건이라고 말한다. 반전이나 인지는 플롯 자체에서 발생해야 하므로 앞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로 필연적이고 개연성 있게 일어나야 한다. 어떤 일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과 다른 일 뒤에 일어나는 것은 차이가 크다.